1609년 8월 21일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 베네치아 총독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가장 높은 종탑 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앞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섰습니다. 갈릴레오의 손에는 그가 비장의 기술로 업그레이드시킨 고배울 망원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을 통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배가 보이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했죠. 이걸로 적군을 염탐하거나 항해할 때 쓸 수 있겠군. 유용한 생각이었지만 정작 망원경 주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으니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있겠군. 그리고 망원경의 주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망원경의 주인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는 당대 명망 있는 지식인이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베네치아 근방에 있던 파도바 대학 교수였고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메디치 가문이 그를 후원했죠. 게다가 그와 친분이 깊었던 추기경 바르베리니는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직업도 좋고 연봉도 빵빵하겠다. 그 시대 최고 권력자들을 곁에 뒀겠다. 갈릴레오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만 걷는 것 같았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쓴 모든 책이 읽지 말아야 할 금서 목록에 올랐고 이단으로 몰려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재판에서 종신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가 많았던 탓인지 감옥행 대신 평생 자가격리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는 TV도 인터넷도 넷플릭스도 없었던 1638년 갈릴레오는 결국 외로이 생을 보내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채 어둠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과학적 관념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됐다는 사원소설과 지상과 하늘을 구분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두드러진 시기였는데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식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의 세계는 4가지 원소에 의해 만물이 변화하고 천상계는 제5원소로 이뤄진 영원하고 완벽한 공간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에 부합하도록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두고 태양과 행성이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지구중심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구중심설은 갈릴레오가 태어난 16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죠. 당시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힘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당대 유명한 학자들의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은 그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달만 봐도 표면이 아주 거칠었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깊은 계곡과 우뚝 솟은 산도 보였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달의 모습을 꼼꼼히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하늘의 천체는 완벽한 구형태에 매끈하다더니 아니잖아. 그가 교육받아왔던 완벽한 천상계에 대한 기존의 철학에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이었죠. 망원경을 통한 갈릴레오의 시선은 목성에도 머물렀습니다. 목성 주변에는 작은 점 4개가 보였는데요. 갈릴레오가 매일 밤마다 바라본 이 작은 점들은 목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이동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이 작은 점들은 태양이나 지구를 돌지 않는 천체 중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천체들이었고 우리는 이 4개의 점들을 갈릴레이 위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위성의 현재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영어 이름으로 주피터의 연인들이었던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 부르고 있고 갈릴레오의 발견 이후에 현재까지 발견된 목성의 위성은 약 80개 정도이죠. 다시 돌아와서 당시 지식에 따르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 세계관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 생각했고 의기양양해졌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관측한 놀라운 사실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데리우스 눈치우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별에서 온 소식, 별들로부터의 소식입니다. 책에는 달의 모습과 목성의 위성 은하수를 관측한 내용들이 담겼고 이 책으로 갈릴레오는 유럽에서 가장 핫한 과학자로 떠올랐죠. 한편 지구가 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행성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갈릴레오는 금성이 동그란 모양이 됐다가 초승달처럼 얇아지는 마치 달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관측하게 되는데 동그란 모양일 때는 크기가 작아졌고 얇아질수록 크기가 커졌습니다. 금성이 지구와 가까울수록 크기는 더 커 보일 테고 금성과 지구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금성은 당연히 작게 보이는 것이죠. 갈릴레오는 이 관측을 바탕으로 금성이 지구와 가장 멀 때와 가까울 때의 거리 차이가 무려 6배가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금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거리도 그렇고 금성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성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닐까라고 갈릴레오는 추론하게 됩니다. 역시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구가 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책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짝 눈치가 보였던 갈릴레오. 교황청 내부에서 신성한 교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경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동설이 성서에 꼭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며 사람들을 적절하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616년 2월 16일 로마 교황청 추기경위원회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견해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추기경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르고 순종할 것을 약속했죠. 관측에 의해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했음에도 이를 알릴 길이 없어 시무룩해진 갈릴레오는 다시 자신의 의견을 펼치
마주칠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1623년 갈릴레오와 친분이 두터웠던 마페오 바르베리니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교황 실드 끼고 진실을 알릴 생각에 갈릴레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교황은 갈릴레오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갈릴레오는 교황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천동설과 지동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한 책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야 갈릴레오, 지동설과 천동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책을 쓰는 거는 괜찮아. 하지만 지구의 움직임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이? 라고 신신당부하며 결국 허락했습니다. 신이 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갈릴레오는 5년 동안의 집필 끝에 두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이름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책은 갈릴레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살비아티, 중립적 시민의 역할을 하는 사그레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대변하는 심플리치오가 등장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쓰였죠. 결국 1632년 2월 갈릴레오의 책이 세상에 나왔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책에는 천동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지동설을 지지하는 근거들로 가득했죠. 교황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 다르잖아. 갈릴레오는 다시 종교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1633년 갈릴레오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부정해야 했죠. 저는 진심으로 틀린 개념과 이단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다른 어떤 실수든 포기하고 저주하고 혐오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한 뒤에야 겨우 재판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평생 집에 갇히게 된 갈릴레오는 1634년부터 혼신의 힘을 쏟아 마지막 역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책은 교황청의 검열을 피해 1638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됐죠. 그 이름은 두 가지 새로운 과학에 대한 논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물리학에서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가진 본성을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체는 지상계 성질을 가져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천상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간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적 물리학을 반박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을 따라가 볼까요? 볼링공과 야구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볼링공은 빨리 떨어지고 야구공은 느리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두 공을 줄로 묶은 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이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볼링공의 속력을 늦출 것이고 볼링공은 야구공의 속력을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두 공의 중간 속도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잠깐, 공 두 개를 묶으면 전체 무게는 사실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운 물체는 더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두 공이 묶이기 전보다 묶인 후에 더 느리게 떨어진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갈릴레오는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정확히 밝히고 실험을 통해 낙하 운동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경사면에서 구슬을 굴리는 실험을 통해 낙하 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죠. 이 실험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경사면에서 내려온 구슬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수평면을 구른다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서 물체의 관성이라는 성질을 찾아낸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갈릴레오의 마지막 책은 물체의 운동 법칙을 소개하는 최초의 근대 역학 교과서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멋진 결과들로 가득 차있는 이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활짝 열렸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여기에 매달릴 걸세. 비록 갈릴레오는 자신이 쌓은 과학적 업적을 부정하는 척한 채로 끝내 생을 마감했지만 아마 갈릴레오는 알았을 겁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견에 대한 진가를 밝혀줄 것을 말이죠.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변명을 하고 거짓 증언을 했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발견을 고집스럽게 책으로 남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뉴턴은 갈릴레오의 어깨 위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신념과 권위에 의지해 전해져 내려오던 지식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지속적인 실험과 관측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며 이론을 만드는 과학적 방법론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자연철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과학자이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고집과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였습니다.